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을 하고 있는 주은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대 정치대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고요. 군사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학도입니다. 군인이 말이죠. 전문 직업 군인입니다. 전문 직업 군인이라고 하면은 전쟁을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이 최고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을 매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피의 기록, 즉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전쟁사를 보면은 피아가 나오고 작전의 경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휘 간의 리더십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읽다 보면은 어떤 전투 상황을 딱 봤을 때에 결과가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전차가 이제 1차 대전에 아시다시피 1차 대전에서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전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보면은 결국은 그게 전차 발달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후배들, 장교들, 특히 기갑 후배 장교들이 무기 체계에 관심이 이제 많다 보면은 결국은 전사를 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한간에서는 이제 항공의 시대고 또 전차 무용론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지상군 무기 체계는 어떤 경우에든 기동력과 화력과 장갑 보호의 이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발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차의 경우에는 기동성에 초점을 둔 거고, 소총은 화력에 초점을 둔 것이고, 전차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동력과 화력과 장갑 보호를 두루 구비한 것이 전차다. 전차 무용론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대전차기가 나왔을 때 그랬고, 미사일이 나오고 하니까 또 전차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상군 전투 수행 방법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은 이 전차 무용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차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리더라트는 말이죠, 저는 위대한 군사 사상가라고 보는데, 물론 각오도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버나드 브로디와 더불어서 재래식 전략과 핵전을 동시에 대비해야 되는 전략을 제시했던 전략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 연구를 통해서 전략의 일반 이론을 도출한 분이 미국의 알프레드 테이어 마한 제독이라는 현 제독과 리들하트가, 이 두 분 다 이제 해전사를 통해서 모여는 해군 전략을 일반화시켰고, 리들하트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전쟁 연구를 통해서 인다이렉트 어프로치, 간접 접근이라는 이런 전략 사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리들하트가 이제 사실은 캠브리지 다니다가 1차 대전에 참관해가지고 솜무 전투에 부상을 입고 대위로 전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들하트를 가리켜서 장군을 가르친 대위다, 이런 찬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 리들하트가 너무 많은 예언을 해요. 예언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끝나고 전차의 기동성을 중시해서 공격 우위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다가 2차 대전을 앞두고 방어 우위로 돌았어요. 호우 벨리샤가 이제 영국의 전쟁성 장관을 했거든요. 근데 호우 벨리샤가 원래는 수송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수송 장관을 하면서 우리가 도로 표시판에 왜 정지 또 천천히 하는 이 교통 표시판을 이 호우 벨리샤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수송 장관을 했으니까 그런 교통의 전문가인데 전쟁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리들하트를 군사 보좌관으로 이렇게 이제 자문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리들하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2차 대전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또 limited liability, 이 유한 책임. 영국군이 대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면 최소화해야 된다는 이런
유한 책임, 최소 책임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여기 미스테이크 실수를 하게 되는데 1차 대전 이후에 그 기계화전의 중요성을 제시를 하면서 리메이킹 오브 마더남이 근대군의 재건 또는 뭐 한규만 장군께서 이걸 현대 육군의 개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만은 기동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분이 갑자기 방어의 우위로 돌아서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성이 좀 이렇게 저하가 돼버린 것이죠. 역사가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행동이 뭐냐면은 역사 자료를 조작하는 겁니다. 증거를 조작하는 이런 무리수를 좀 이렇게, 왜냐면은 리더라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성이 떨어졌는데 독일군 장군들로 하여금 포로가 됐잖아요. 네가 해고록을 써라. 그러면 내가 편집과 어떤 그거를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 독일군 장군들이 내 영향을 받았다, 리들라트 자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해달라. 왜곡과 조작을 매니플레이션을 했다는 이것이 리들라트한테는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들라트가 그런 어떤 뭐 일부 가오는 있지만은 리들라트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비평하는 것 자체도 리들라트를 이해하고 현대 전략, 즉 재래식 전략과 핵 전략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천년제국 로마를 무너뜨린 게 게르만족이거든요. 게르만족 용병 오도알 케르가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일 때 서로마 제국을 붕괴를 시킵니다. 이 게르만족이 원래 로마 고대로부터 이제 호전적이면서 기마전에 좀 뛰어나서 유목민족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중세 암흑 시대를 거쳐서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프러시아가 1806년에 이에나 전역과 아우스테르리츠 전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독일은 베르린이 점령을 당하고 프랑스군에게 완전히 유린이 되죠. 이때 독일군의 그나이제나우라는 사령관이 등장을 해서 군사개혁을 시작하죠. 뭐 이와 더불어서 이 사령관 밑에 참모장이 샤른 호르스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샤른 호르스트 밑에 크라우제비츠, 전쟁론을 쓴 크라우제비츠가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흐름은 피히테라는 철학자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이런 연설을 베를린 대학에서 14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이 쉽게 말해서 독일이 왜 졌는가, 독일이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일 국민의 정신 개조를 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정신부장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 상무 정신을 일깨우게 됩니다. 독일 민족주의도 되겠죠. 그런데 군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왕족들이 대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군 지휘관을 겸했잖아요. 근데 왕족이라 그래서 뭐 처음부터 군사 지휘를 잘하는 게 아니고 왕족을 보좌할 참모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은 게네랄슈타프라는 이런 제도를 마시안바흐라는 사람이 이제 1804년에 이 주장을 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장군 참모 제도라고 이렇게, 우리는 미국에서는 이제 일반 참모 제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군은 관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일반 참모라고 하고, 독일군은 전쟁 수행과 지휘 쪽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장군이 지휘하는 전쟁의 차원에서 볼 때 장군의 참모다, 장군 참모 제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구미 각국으로 전파가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독일군이 임무형 지휘가 전술이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 전술제대나 작전제대 또는 그 높은 집단군 사령관의 작전 명령을 보면은 빨랑 한 장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을 간명하게 제시를 하고, 판단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알아서 하라. 적시성과 현장에 있는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죠. 몇 가지 조건이 있죠. 20년 전부터 육군 총장들께서 임무용지를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정착이 잘 안 돼요. 근본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근본이 뭐냐면은 지휘관과 그 부하 장교들 간에 개념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용어를 또 용어 정립이 잘 되어서 A라고 했을 때 A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용어 정립이 잘 안 돼 있으면은 A라고 하는데도 B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상황에 있는 부하 장교들한테 판단을 위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판단을 위임한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시행을 자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추가적으로 없더라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명령이 없더라도 너는 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대로 작전을 끌어가라 하는 뜻입니다. 판단을 하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통일시키는 간부 교육이나 준비나 이런 노력들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념이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시행을 자꾸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권화 통제를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것이 간섭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개념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행을 내버려 두면은 이거는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이 이제 개념을 통일하고 시행을 자유로 해라. 월남전 패전 이후에 미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국방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독일군들이 기동전 모바일 워페어를 잘했던 장군들의 기록을 주목을 다시 하게 되죠. 막 그런 노력을 한 덕분에 미군들이 임무형 지휘의 중요성은 이해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독일군의 임무형 지휘와 미군의 임무형 지휘는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군은 항상 전투 상황을 지휘관이 판단을 시킬 때에 참모나 내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방책을 강구하도록, 즉 방어를 할 때도 어느 한쪽이 돌파가 되거나 내가 아주 간당간당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판단을 시켜요. 그런 상황을 일부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제한을 줘요. 앞으로 3시간 후에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럼 3시간 후에 너희 작전 판단을 내가 브리핑을 듣겠다. 지휘관이 장갑차 달리는 차 속에서 염두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하거나 재원이 필요한 것은 참모한테 확인을 시키고, 현장 도착과 동시에 바로 지휘소 설치가 되면서 지휘관 판단과 작전 명령이 바로 브리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을 시켜요. 시간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죠. 미군은 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독일군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독일군의 경우에는 사카식으로, 아시아 사카식으로 전투를 해요.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를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면서 이 부대들이 공격과 방어를 다 같이 수행을 해요. 그런데 미군의 경우에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면은 아메리칸 풋볼과 베이스볼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메리칸 풋볼이나 베이스볼의 가장 차이점이 큰 특징이 뭐냐면은 공수의 팀이 다르다는 것이죠.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하고 방어하는 팀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미군들은 그 베이스볼이나 아메리칸 풋볼식으로 이 전쟁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전에는 그 전쟁 준비 단계에서 항공력으로 적진을 무력화시키고, 실제 부대가 지상작전으로 전환할 때는 이제 공격을 해가는데 진격을 하거나 견제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지, 이 미군의 부대가 후퇴 작전을 하거나 후퇴 기동을 할 일은 판단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독일군의 임무형 지휘와 미군의 임무형 지휘가 차이 나는 가장 극명한 대비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 국장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력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